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범죄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한 여성이 나옵니다. 한 여성이요. 차가 멈춘 틈을 타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허허. 지금 보시면 차가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고. 급하게 차문 열고 뛰쳐나가는 모습인데 네. 그 뒤로 이제 남성이 아, 다시 넘어지기도- 쫓아와서 이 여성을 보시면 낚아채듯이 붙잡고 끌고 나갑니다. 어허. 여성이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붙잡고 아이고, 끌고 세상에. 가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아유, 보시면 다시 차에 강제적으로 어. 태웁니다. 저렇게 막 머리채를- 완전 머리채를 강제적으로 잡았고요. 머리채 아이고 막 질질 바닥에 넘어져도 질질 끌고 가요. 백성문 변호사님, 저 남자 대체 누굽니까? 아, 지금 저 영상은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허. 0시 30분 경에 이제 이 여성과 이 남성이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네. 술을 마시고 이제 헤어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고가 외제차에 여성을 태우고 시장 가게 한번 부딪히고 도주를 합니다. 허허. 그러다가 지금 아까 차가 잠깐 멈췄죠? 네. 여성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이 남성은 음주 만취 상태에다가 그래서 길가에 내리니까 겨우 도망 나왔는데 저 남성 아까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다시 탑승하게 하고 다시 차를 몰고 가니까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아무래도 저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이 여성은 분명히 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 남성이 강제로 태우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이제 송파구 방해동 먹정골목까지 약 2.4km를 세상에. 주행을 합니다. 근데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일단 면허 취소, 아까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를 훌쩍 넘는 그런 수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음주 상태로 2.4km나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CCTV를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여성분이 당시에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요. 정말로 막 도망가면서 앞서 저기 들어갔던 곳이요. 인근 마트였대요. 도움을 청하러 일단 불이 났게 저곳으로 들어갔는데 저곳까지 쫓아와서 저 남성이 정말 저 여성을 정말 입양기 민망한 송구합니다. 질질 끌고 갔어요, 지금. 그래 저게 송파경찰서 관할이고 결국 저 사건은 송파경찰서로 신고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마트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줬으니까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겠죠. 근데 이제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제지할 수 없었을까요? 아하. 저렇게 그 여성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는 거를 좀 건장한 남성들이 나타나서 좀 제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요즘 못 그러니까요, 됩니다만은. 네. 그래서 송파경찰서에서는 저 남성을 일단은 그 체포 감금 혐의 네.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못 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교통사고 냈으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에다가 아마 음주운전도 같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찰관에게도 휴대폰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 공무집행방해를 의뢰할 수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음주, 술자리를 같이 할 정도면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한 행동, 진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지인 관계라고 하는데 저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의 차를 타기 싫어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감금까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타기 싫어하는 걸 강제로 태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저 남성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 네.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거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 취소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음주를 하고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옆에 타보세요. 그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상황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춘 사이에 도망 나온 거 아니야, 아닙니까? 살려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사람을 또 머리채를 잡고서 그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저 사람은요. 제가 볼 때 한 여성을 엄청난 공포에 몰아넣는 뿐만 그러니까요.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잘못하면 만약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하. 저 여성이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남성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맞습니다. 했고 저 남성이 다른 여성에도 저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행동의 네. 패턴을 보면. 아하. 그래서 경찰이나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해서 저런 네. 사람이 다시는 저런 행동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겠네요, 그 진짜로. 사실 감금이 이제 네.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제 생각엔 처음에 차는 자발적으로 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이후. 근데 그 이후에 도망 나왔다가
또 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머리채가 잡혀서 끌려간 거잖아요. 아하. 본인이 차에 타고 싶었을까요? 그 그러네요. 다음에? 그 다음에 탄 거는 그 부분부터는 충분히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검토할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감금형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다음 달 13일에 출소를 하는 조두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두순의 같이 동료 재소자의 증언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아하. 조두순이 요즘에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한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한 번에 33개씩 35세트. 그게 가능해요? 저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왜 이렇게 이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할까요? 일단은 네. 도대체 동료들도 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느냐? 아, 물어봤겠군요. 네. 그러니까 조두순의 얘기로는 내가 나가면 나를 누군가가 해코지할 가능성도 있고 보복을 할 것 같다. 그게 걱정이 돼서 나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하면서 혹시나 자기가 출소해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그런 걱정에 이런 대비를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말도 기가 차긴 합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뒤집어 보면 조두순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는 알고는 있긴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보이는데요. 지난 7월 심리상담 때는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무리를 빚지 않겠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생활했던 동료 재수자의 말에 따르면 약간 다릅니다. 운동 시간에 조두순에게 범행을 반성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자신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행동을 한 거 안 한 건 어떻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 하하.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교도소에서 뭐 자유시간이 한 4-5시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팔굽혀펴기를 1000개나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아하. 초당 1개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예, 또? 제가 알기에는 조두순이가 아마 그 출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굽혀펴기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12년 동안 한 건 아니고? 예. 본인 입장에서는 밖에 나오면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의 정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자신한테 어떤 위해를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뭐 그런 그 위험성의 그 어떤 고통 느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에 네. 이 오원춘이도 같이 수감돼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데 이 재소자들이 보면 오원춘 같은 경우는 뭐 뒤늦게라도 반성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오원춘이는. 네. 그런데 지금 조두순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팔굽혀펴기 연습하고 있고요. 저는 조두순이가 반성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요? 오직하면 이번에 피해자가 조두순이 나오는 곳에서 근처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이사를 가기로 했고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곳 불과 한 100m 남짓이랍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조두순은 반성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도요. 조두순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동안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러면 온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는 보복으로 판단을 해요. 어떻게 같은 동네로 온다는 소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반성했다면 피해자를 앞으로는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반성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그렇다면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복심이다. 나 그렇게 보는 거죠. 피해자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앗아가 놓고 자기 몸은 위해를 당할까 봐 자기 몸은 소중해요?
팔굽혀펴기를 해요? 왜? 보호하려고? 정말 끔찍이도 자기 몸은 챙기는데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더 어이없는 발언도 동료 재소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동료 재소자가 전한 말에 의하면 조두순이가 나온 뒤에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 부인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산에서 한다고 하면 뭐 커피포트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수레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사실 본인이 나와서 뭘 하겠다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미안하고 반성하고 본인은 자중하며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부인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데 부인하고 함께 매일 나갈 건지 본인 혼자 나갈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산에 오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커피 장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반성하는 모습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굳이 자기가 피해자가 있는 집에 100m 가까운 그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것 자체도 피해자 가족의 말처럼 이거는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정말 반성한다면 본인이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까 말까인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돌아오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하. 그랬을 때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네.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해요. 네. 재수자들이 이제 출소하고 나면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신청을 했어요. 허허. 그래서 자기 이제 취업하겠다고. 물론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스스로가 조금 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본인의 살 길만을 찾아서 가는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든 말든 이런 태도 자체가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조두순이요. 아내에 대한 걱정도 털어놨다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출소 후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인 평가가 좋지 않고 비판이 많아지는 경우에 혹시 우리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서 걱정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경은 교도관들에게도 이제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본인의 결혼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요. 결론이 이것처럼 느껴져요. 김복준 의원님. 예. 조두순은 끔찍하게도 본인, 가족, 아내, 자기 위주로 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픔 같은 거,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준 충격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은 염두에 아예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걱정하고 뭐 커피 장사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요. 아이고, 또 뭔데요? 지난해 4월달에 이제 밥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배식량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왜 나만 적게 주는 거냐?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난동 피우니까 징벌방이라 해가지고 한 보름 가까이 이렇게 따로 두는데 거기 이제 혼자 있으면서 TV 같은 거 보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징벌방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도 좀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데도 없는 거죠. 동료 재소자들은 그냥 아무런 불평 없이 배식을 그대로 먹는데 왜 특별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한 범죄를 배식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난동을 피웁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걱정인 게 과연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도 또 다른 나쁜 짓을 저지르진 않을까 하는 걸 겁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상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보고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을 좀 저희들이 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네. 복역
수감 기간 12년 다 됐다고 그냥 내보낼 게 아니라 과연 조두순이 사회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형기를 어찌됐건 법적으로 종료한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죽하면 경찰이나 지자체, 법무부에서 보호관찰관을 무도 특채를 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위인이라고 경호를 해주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면서 별도의 인력을 모집해가지고 저 사람을 감시한단 말이죠. 아하. 그럼 저 사람 하나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정말 적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교화 내지는 심리치료가 돼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 시한폭탄을 하나 안는 겁니다. 아하.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난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징벌방에 있고 이럴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또? CCTV하고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말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전에 내 귀에 도청장치 살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있는지 여부를 출소 이후에 전문가들이 그 동원돼 가지고 확인해 보고 별도의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그런 조치로 이 사람을 좀 컨트롤하는 게 그러네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아니 12년 복역했는데 너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언론들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특히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재범률이 높다는 건 다 연구 결과로 통계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두순을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 같다.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급발진 사고는요. 뭔가 원인을 캘 수가 없는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2년 전 호남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지키며 달리는데 지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죠. 흙먼지를 일으키며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기도 하고요. 다른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브길에 진입을 하더니 어허. 곧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추락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인해 차량 파편들도 도로에 널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 영상을 보니까요. 최준봉 교수님, 일단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 차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5월 4일 날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 부근인데요. 네. 당시에 저곳의 최고 속도는 100km예요. 그런데 아하. 저 차는 200km 이상을 달렸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100km 제한 속도가 있는데 200km로 그것도 지금 나들목에서 나가는 곳이잖아요. 아하. 저곳을 저렇게 급하게 빠른 속도로 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저게 네. BMW 차량인데요. 굉음을 내면서 갓길을 질주를 했고 이게 한 300m 전부터 저렇게 굉음을 내면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라고 하면 네. 300m 전부터 저렇게까지 급한 속도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일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운전하신 분이 66세 여성이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 사고 때문에 결국 추락하면서 본인하고 옆에 타고 계신 남편 두 분 다 사망을 하셨어요. 아우, 세상에. 안타깝게.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 이 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보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분과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부부 사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이요. 손정혜 변호사님 소송을 제기했어요. 차량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급발진 사고로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가실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더군다나 운전자의 가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CCTV 그리고 주변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첫 번째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 갓길로 주행했다는 것은 운전자가 뭔가 이 차량 결함 이상하다, 차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대피하려는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속질주를 하죠. 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130, 140 넘게 운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로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서 블랙박스 다른 차량들에 찍힌 블랙박스의 그 영상 보니까 저 차량이 비상등을 계속 켠 채 이 갓길 쪽으로 쭉 달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어요. 결국 이게 소송을 제기했고 유가족 측이 소송 제기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1심 판결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과거의 급발진 관련 사례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아주 가끔 이제 이 차량 결함이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 나온 적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게 급발진이다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1심 판결도 지금 보시면 이상한 상황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 저보다 비상등 켜고 가요 지금.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거리가 짧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300m 이상 정도 질주를 하고 비상등을 켰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게 통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고 보통 주장을 한단 말이죠. 차량 제조사 측에서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렇게 길게 동안 잘못 밟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고 저 시간대가 오전 11시예요. 화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운전자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별로 문제도 없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제 저 차 혹시 영상 보일 수 있으면 한번 다시 보면요. 네. 차가 질주라고 했을 때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아, 그러네요. 네, 보통 급발진을 주장할 때 대부분의 제조사는 봐라. 저 엑셀을 잘못 밟은 거다. 네.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자, 볼게요. 자, 봅니다. 네. 이제 저 차량이 지나간 장면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오죠. 비상등만 들어오네, 그죠? 있잖아요. 네, 아하. 이제 그러니까 1심 측에서 지금까지는 저런 경우에 급발진 거의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결국 이상은 하지만 이거는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한 걸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네. 근데 이 지금 저 안타깝게 저런 이 교통사고가 났던 이 부부, 노부부의 사위가 이인걸 변호사였습니다. 네. 근데 1심에서는 사실 원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아니면 저희도 저런 사고를 잘 맞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1심은 다른 변호사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인정 잘 안 됐으니까 이걸 다 살펴보고 나 정도 열심히 할 사람이 과연 다른 변호사가 있을까? 그 생각으로 항소심을 직접 진행했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1심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차량 결함,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요. 유가족 측이 이 피해자의 즉 부부의 사망한 부부의 사위가요.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위가 변호사입니다. 이 사위가 정말로 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앞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과실을 할 리가 없다는 그 점에 주목을 했거든요. 입법 취지로 돌아가면 자동차 회사 제조자가 결국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 쪽에 차관을 뒀죠. 그래서 그때 운전자가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엑셀 페달로 오인하는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근데 오인하는 것도 잠깐이라면 모를까 300m 이상을 그렇게 오인해서 밟을 리는 없잖아요. 운전자가 그럼 고의로 했다? 고의할 리가 없죠. 고의가 아니라면 그럼 과실인데 과실이라고 보기엔 너무 웃기잖아요. 모든 정황을 붙여보면 이쪽에선 할 도를 다 했어요. 자동차 비상등도 다 켰고요. 그 전까지는 다 정속주행 100km 정도를 내외로 하면서 시속을 준수를 했고요. 운전자는 어쨌든 주의 의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실수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차량 결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차 측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안타깝게 사망한 이 60대 부부의 사위분이 이인걸 변호사인데 이 사위인 이인걸 변호사가 자 이제 두 분은 사망했지만 그 사망한 분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정말 재판부를 향해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일단은 그 운전자의 장인장모겠죠. 이인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장모님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니까 비상깜빡이 켜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면 비상조치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평상시에 이 장모님의 운전 습관이 뭐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등등에 많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실수했을까?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록을 살펴봤으면 단 한 건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운전을 확실하게 잘하시던 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에 그러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봤더니 바로 그 사고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아하. 완전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상조치 관련된 거, 운전 습관 관련된 거, 건강 문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고요. 네. 아까 뭐 변호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급발진인 경우라면 300m 이상을 가속 페달 밟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따진 거고요. 결국은 이거는 차량에 결함이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거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을 그러면 이걸 입증하는 책임을 어디가 져야 될 거냐? 차라리 제조사에서 너희가 이거는 이 차는 이상 없는 겁니다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라. 바꿔서.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 같고 네. 그게 받아들여져서 각각 4천만 원씩 두 명에게 지급하도록 배상 판결이 난 겁니다. 유가족 2명에게 4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어렵사리 정말 극적으로 유족 측이 승소를 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 지금 사망하신 운전자분의 사위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소회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소심 소송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긴다고 확신했을까요?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감동했죠.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셨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처남한테 면목이 좀 섰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다 도와주셔서 이 심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자동차 회사 쪽에서 급발진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위인 이인걸 변호사의 저 지극정성에 하늘도 감복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항소심에 이겼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과 2심에서는 간혹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긴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아하. 급발진 인정한 사례가. 근데 아까 이인걸 변호사 말씀하셨고 또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원래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 자동차 회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 차가 문제가 없다는 걸. 근데 그동안에 그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게 다 받아들여졌죠. 왜냐하면 혹시 자동차 어떻게 결함인지 아세요? 저는 모르죠. 판사, 변호사, 검사 다 모릅니다. 아하.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입증 못해요. 그리고 국가수에 이 차 보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동차 회사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조사 측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번 사건도 브레이크 안 켜줬잖아. 이걸로 이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심에서. 네. 근데 브레이크 등에 관련해서 상소심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엔진이 고장나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안 밟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제조사 당신들이 입증해라고 한 거거든요. 아하. 대법원에서도 사실 급발진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동차 제조사가 전향적으로 입증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이 사안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이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뉴스파이터가 대법원 판결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연예계예요. 정말 딸 바보, 아들 바보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대표적인 딸 바보 장윤정 씨가요. 와, 대박 사건 딸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답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듣기해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끼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바람 불면 나가지도 마
안진용 기자님 조금 과장을 더한다면 이건 그냥 트로트 동요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도 돼지 토끼. 돼지 이게 토끼. 좀 공효스럽잖아요. 네. 실제로 장윤정 씨가 딸 하영양을 생각하면서 직접 가사를 썼거든요. 지금 나는 뮤직비디오도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잖아요. 네. 딸이 좀 더 재밌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야. 2018년 말에 딸을 출산을 했는데 지금 이제 23개월이 됐거든요. 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비춰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 네. 옹알이를 하는 딸이 아이고. 아마 엄마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네. 요즘 트롯 열풍 때문에 아이들이 트로트 많이 따라 보거든요. 맞아요. 이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면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 세미 트롯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도 재밌어요. 근데 아까 가사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넌 대끼 해 하는데 이게 대끼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돼지와 토끼를 합친 말이 이제 대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돼지 토끼 뮤직 아까 보셨잖아요. 네. 하영 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그래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네. 둥글둥글한 눈 그리고 일단은 통통한 사랑스러운 볼살이 네. 특징인데 하영이랑 닮은 돼지 토끼가 이제 주인공인 뮤직비디오를 보셨는데 야. 이 초대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 사상 막대한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무려 제작비는 5억 원이 든 대박. 뮤직비디오라는 것이고요. 엄마의 사랑의 마음처럼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하영 양 23개월 나이잖아요. 네. 근데 먹방에 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 있잖아요. 그래서 네. 폭풍 흡입하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매콤한 김치 아이들이 잘 못 먹는데 이것도 맛있다 먹는 먹방 역할도 아주 잘하고 아이고, 귀엽습니다. 세상에. 돼지 토끼 약간 닮았어요. 대끼. 네. 저 뮤직비디오가요. 그냥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진짜 한편의 애니메이션 같다 생각 들었는데 정말 5억이란 거금이 들었어요. 거액이. 그런데 정말로 장윤정 씨가요. 이 하영 양을 위해서 이걸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장윤정 씨가 말하는 이 곡의 탄생 과정 들어보시고 아이고 똑같아요 세상에 하영 양하고 똑같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조용조 씨가 쓰셨고 가사를 제가 썼어요. 근데 노랫말을 하영님을 생각하면서 제 딸 하영님을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써서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저는 이제 딸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지만 애인에게 불러줘도 될 법한 조용출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요즘에 저희 그 아이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셔서 약간 제 팬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팬들께 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곡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된 아주 신나는 경쾌한 노래입니다. 그 멜로디를 듣고 한 10여 분 만에 쓴 것 같아요. 제가 정리까지 하면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평소에 제가 하영이한테 해주는 말을 노랫말로 그냥 갖다 붙여서 바로 만들게 돼서 또 너무 쉽게 써줬어요. 2절에서는 경환 씨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영이한테 했던 말들도 들어가고 해서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게 금방 작업을 끝냈던 거예요. 대박 사건 이 가사를 10분 만에 뚝딱 만들었다면 작사 천재입니다. 장윤정 씨가. 아무래도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 딸을 생각하면서 그냥 딸에게 평소 했던 말들을 가사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경환 씨가 했던 말도 같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딸을 보고 그냥 너무 귀여워서 하는 말 그대로를 가사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정말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면 더 어려울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영이 보면 그냥 느낀 느낌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돼끼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돼지와 토끼를 합쳐서 그렇게 부른 거니까 별명을 이렇게 붙였는데 장훈정 씨 말이 그래요. 내 눈엔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통통한 아기 돼지 같기도 하고 뽀송한 토끼 같기도 해서 생긴 별명이 돼끼다. 이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부부가 아이 하영이를 놓고서 나누었던 얘기 또 하영이 보면서 아이고 귀여운 거 우리 김명진 앵커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애들 보면 너무 귀여운 귀여워요, 거 깨물고 네. 싶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평소에 하영이한테 갖고 있던 모든 관심이 글로 표현된 거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곡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돼끼가 평소에 애혼을 이 떼끼 할 때 그 떼끼인 줄 알았는데 떼끼. 이게 돼지 토끼의 줄임말이었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도경환 아나운서와 장윤정 씨 슬하에는 그러면 딸 하영 양밖에 없습니까 혹시? 아니죠.
장남 도현우 군이 또 있습니다. 아, 장남 있어요. 아하. 제가 만약에 도현우 군이면 엄마 내 노래는 바로 나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오빠라고 네. 굉장히 늠름하게 야. 또 이 동생을 잘 챙기는 그런 아주 든든한 오빠라고 해요. 의젓하네요. 이제 외출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거 이 하영량의 애착 인형을 먼저 챙깁니다. 야. 동생 인형은 딱 가방 하나 넣고 야. 동생이 꺼내달라면 꺼내주고요. 그리고 과자 봉투를 이렇게 딱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하영이가 과자를 좋아하니까. 세상에. 그런데 과자 줄 때 보통 어린아이들 보면 먹고 싶으면 다 주는 거 아니면 자기가 먹잖아요. 하나씩 주면서 너 과자는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씩 먹어야 돼. 이렇게 동생을 늠름하게 챙긴다고 하는데 네. 연우 군한테 노래는 없지만 또 장윤정 씨가 이 연우 군이 태어났을 때 썼던 이 편지, 손글씨의 편지지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가 눈물 날 만큼 세상에. 좋은 참엄마가 될게. 아이고. 매일 한 뼘씩 자라고 배우는 엄마가 될 거야. 이런 편지를 남겼다는데요. 연우 군이 이럴 것 같아요. 나한텐 노래가 없지만 편지가 있다. 야, 그러네요. 저 편지도 가사예요, 진짜. 매일매일 한 뼘씩 자라는 엄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사실 도경완 씨와 장윤정 씨의 부부금실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는데 연예계 대표적인 또 연상 연하 커플이잖아요. 네, 올해 41살인 장윤정 씨는요. 2살 연하의 도경완 아나운서와 2013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도경완 아나운서 굉장히 애교가 많대요. 그래서 장윤정 씨한테 당신은 너무 달달해서 충치가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얘기도 서슴없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도경완 아나운서가 처음에는 굉장히 남자다움을 과시했던 것 같아요. 왜 이승기 씨 노래 내 여자라니까에도 네. 보면은요 너라고 부를게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첫 만남에서 장윤정 씨에게 누나가 아니라 윤정 씨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나라고 부르면은 정말 누나 동생 관계를 머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결혼한 지금은 오히려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장윤정 씨 아까 41살이라고 그랬고 2살 연하니까 도경완 아나운서 39이잖아요. 누나는 40대, 나는 30대라고. 이거는 혼나려고. 도발에 가까운 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평소에 장윤정 씨를 많이 웃게 해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장윤정 씨가 트로트 여신에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된 배경에는 또 든든하게 도경완 씨의 지원 사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그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무엇 하나 이제 만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쉬지 않아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 같아서 익숙함에서 오는 그 편안함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것도 다 보셨기 때문에 가수지만 그냥 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앞으로 나아가는 열심히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참 남편 도경완 씨의 든든한 외조도 참 한몫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아들 바보, 딸 바보 봤으니까 아들 바보 스타 얘기 좀 해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유세윤 씨가 인스타그램에 아들의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올렸습니다. 네. 잔소리 안 하려 안방 문을 닫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들과 멀어지는가 보다 하면서 뼛속까지 개그맨 뼈그맨 유세윤 씨가 육아 고충을 토로한 건데요. 네. 고맙다 아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이러다 보면 곧 알람이 울린다는데요. 아들 아침 왔다 일어나자 어서 일어나 학교 늦는다 밥 먹어라 학교 잘 다녀니 가방 똑바로 놔 네 옷은 네 가게 저희 집도 맨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알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아들과 멀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올렸는데
아들 사랑하니까 이런 표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정시아 씨가 바로 댓글로 너무 공감된다. 쳇바퀴 돌듯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네. 같이 이제 육아의 고통을 같이 응원했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최진범 교수님. 예. 아빠와 아들 사이는 진짜 아빠와 아들은 대부분 그런다고 하더라도 TV만 본대요. 앞만 보고 있대요. 대화를 안 하고. 근데 뭔가 진짜 갈수록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사춘기를 계기로 해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는 사실 아빠와 아들이 친해요. 그러다 사춘기 되면 이제 경계선이 어느 정도 생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젊었을 때는 계속 쭉 대면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또 친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네. 아들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빠와 아들 사이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네. 유세윤 씨가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언제 아들이 네. 올해 12살이에요. 아, 그래요? 12살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유세윤 씨한테 그런데요. SNS 사진 올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허락받고 올리라고.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해서 허락받는 거 야.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본인은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서핑을 가는데 아들과 함께 다닌대요. 항상. 와우. 그래서 아들이 서핑 가는 걸 좋아해서 아빠가 같이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빠가 혹시나 부산 갔다 그러면 아, 나 두고 혼자 갔어?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낼 정도로. 그래서 네. 유세윤 씨 입장에서는 사춘기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대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사춘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세윤 씨가 아빠로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들과 놀면서 얻은 영감으로요. 노래까지 만든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들린 강의로 이별을 선물해 네가 편히 떠날 수 있게 너의 그 말투 표정 눈빛 시저 모두 다 시저 이제는 나도 엿장수처럼 내 멋대로 살 거야 당신이 너무 겁나 내 시저 너무나 시저 우리의 기억을 엿바꿔 먹어 와, 대박입니다. 아들이 그 엿장수 그 하는 가위질하는 걸 보고 바로 저렇게 뮤직비디오로 탄생합니다. 그런데 아들로 인한 영감을 또 다른 곡으로 탄생시켰답니다. 그것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지 말라고 내가 밥 안 주니까 이거를 피치를 조정해서 이 멜로디를 따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부터 네가 네 엄마 기쁘게 해드리게 네 엄마는 우리를 위해 우리는 그녀를 위해 김복준 의원님 이 땅에 무뚝뚝한 아빠들이 많이 반성할 것 같습니다. 저 모습 보면서요. 예. 지난해 아들 민하군하고 놀면서 시저 그 네. 가위잖아요, 가위. 네. 예, 그거 제작을 했는데 작사 작곡 유세윤 씨가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음악가가 좀 편곡은 좀 도와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배고파하는 거를 보고 배고파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 반짝반짝하는 연예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들 배고파하는 거 그러니까요. 가지고 가사 붙일 줄 아는 거 보면 네.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기쁜 거는 유세윤 씨 입장에서는 그거래요. 아들이 그 노래를 혼자서 흥얼흥얼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귀엽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예. 진짜 자상한 아빠이자 천상 개그맨인 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아들이 밤에 배고파 노래 부르면 이놈 새끼 밤에 먹으면 살쪄 얼른 자 먹고 자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아들과 같이 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노래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제 요 나이 때쯤 보통 학교에서 일기 내주죠, 일기. 내 일기. 미나가 맨날 그런데 이거 일기 너무 쓰기 싫어. 그래서 유세윤 씨가 그러면 우리 일기 쓰지 말고 아빠가 하루에 하나 물어볼 테니까 퀴즈를 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라. 야. 퀴즈형 일기를 낸 거예요. 와. 어떤 질문 하자 볼래요? 네. 이렇습니다. 결혼의 단점은? 그 답이 이제 미나의 답이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미세먼지를 이름 짓는다면 나쁜 연산균, 연산군. 대박 그다음에 사건.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빠랑 있는다. 확실하네. 아빠가 다 내줄 테니까. 와. 내일부터 말 못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말은 나 내일부터 말 못해. 진짜네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유세윤 씨가 꼽은 베스트 3 답변이 있습니다. 뭘까요? 뭔지 아세요? 1번 크크크, 2번이 크크, 3번이 크였답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서 좋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그 한 걸 모아서 책으로 출간까지 했다고 와. 하는데 그러면 이 질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야, 이제 굉장히 우문현답이네요. 성숙한 답변도 아하.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두 가정요, 정말로 아이들과 화목하게, 다복하게 사는 모습 많은 분들한테도 또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한 순간만 이어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인터넷에 이분의 이름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에 올랐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강부자 씨 그리고 그 남편인 이무건 씨입니다. 두 분이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부자 씨가 이무건 씨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도를 한 상대 여성이 와서 자신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줬고 본인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무려 53년간 가정을 지켰다고 털어놔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복준이 이게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강부자 씨의 남편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 시청자분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분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이무건 씨. 이무건 씨 다 알 겁니다. 네. 이무건 씨는 원래 성우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네. 1961년도에 MBC 성우로 이제 데뷔를 완전 했고요. 신사예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방송에 탤런트로 공채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 나온 건데 그 유명한 작품 많습니다. 수사반장, 아하. 전원일기, 그다음에 제1공화국, 3호국, 옥녀, 삼김시대 아주 굵은 연기 하시는 분이고 저 정도 나이 되는 분들은 충분히 저분 얼굴만 뵈도 어느 분인지 알죠. 네. 아주 굵은 그러니까요. 그런 연기를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강부자 씨 어제 말씀하신 게 좀 와닿아요. 본인이 참고 사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깨졌으면 사람들은 내 드센 이미지를 보고 강부자 때문에 저 부부는 이혼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까 봐 억울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작이 정말 참고 사는 건 나다. 오래간만에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탁 터뜨리셨는데 네. 말 그대로 이무건 씨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재명 교수님. 저걸 예능 방송에 나와서 저런 또 고백을 털어놓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67년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만 53년째. 세상에. 네. 웬만한 부부보다 훨씬 오래 그러네요. 사신 거죠. 네. 그런데 강부자 씨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첫째는 아들, 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런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아들, 딸이 있으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애초에 어려서부터 본인은 절대 이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만 안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혼하니까 바람 피고 거기서 아들이나 딸 나오지만 않으면 내가 참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또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희생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이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셔서 참고 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두 글자 가정. 그 가정이란 게 참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부자의 역사야 이게. 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와서 결혼하고 딱 아기를 낳고. 결혼 사진? 이거 우리 결혼 사진. 몇 년도예요? 17년 3월에 결혼 사진. 저 때는 좀 전주현이보다 더 낫지 않니? 그렇죠. 이쁘네. 괜찮지? 이쁜 정도가 아니야. 또 남자들이 나를 놓친 게 후회 많이 했지. 섹시하네. 어머.
손정혜 변호사님, 결혼 생활 53년 차예요. 그런데 저런 우여곡절 공개했어요. 근데 그럼 두 사람 사이를 부부 금실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또. 2017년에 50주년 기념으로 금혼식을 진행했죠. 50년간 가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많은 어떤 배려와 희생이 필요한지 아마 아실 텐데요. 이렇게 5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비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싸우셨대요. 안 싸웠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네.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절대 친정은 안 갔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서 이제 어떤 집 밖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관계가 더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각방도 안 썼다. 야. 그리고 싸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싸워도 슬기롭게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혹시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과 좀 많이 닮은 면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네, 본인의 인생 작품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언어의 연금술사 김수현 작가가 썼던 목욕탕집 남자들. 네. 여기서 강부자 씨가요. 전통적인 어머니상에서 벗어나서 현명의 가정을 지키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워낙 연기가 좋아서 그의 연기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 어머니, 아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숨기고 자식들도 다 예뻐하고 오히려 그렇게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으로 본인은 많이 삭혀왔던 걸 세상에. 이제 와서라 토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강부자 씨는요. 물 흐르듯 흘러왔던 인생을요. 노래에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산천초목 다 변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 그런데 뭔가 강부자 씨의 삶의 이 궤적을 담아서 들으니까 더 좀 진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소중하게 가정을 지켜내셨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도요. 가정에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하. 한 예능 프로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생전에 아버지가 정말 잘생기셨다고 그래요? 합니다. 박근영 씨 닮으셨대요. 와, 그 정도예요? 굉장히 와. 잘생기셨다고 해요. 박근영 씨 갑자기 소환됐네요. 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평생 바람을 피우신 것 같다. 오죽하면 산소에 이름 모를 여자까지 아이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영자 씨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늘 불안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마가 좀 이제 좀 이렇게 그 여자하고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의 외도를 고백했던 이영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아버지를 믿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 아유. 미련을 떠는 엄마가 싫었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영자 씨에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근데 언니는 맛 표현을 어쩜 그렇게 옛날부터 잘했어요? 언니가 얘기하면 다 먹고 싶어지잖아. 아, 나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제때 밥을 못 주신 거야. 아 일하신다고? 저녁을. 그러니까 늘 상상하는 거야. 연탄불에다 꽁치를 갖다가 칼집 착착착착 넣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그냥 한 번에 4마리 굽거든. 4마리 딱 한번 한 놈 갖고 와가지고 꽁치갈비처럼 뜯어야 되겠다 하면 혼자 상상을 해. 저 혼자 상상이 혹시 안진용 기자님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요리를 모습을 떠올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꽁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어릴 때 이 생선 가게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꽤 차별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비린내가 난다면서 승차 거부를 당한 아이고, 적도 있다고 세상에. 하고요. 당시 이영자 씨 어머니는요, 정말 열심히 살겠다면서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아이고. 했고요. 근데 그러다 탈이 난 겁니다. 결국 53이란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온 적이 아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 그 우여곡절 그걸 참아냈고 이영자 씨 볼 때 딸인 이영자 씨 볼 때는 얼마나 엄마 그때 바보 같았을 엄마 왜 이렇게 참고 살아 막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영자 씨의 삶은 좀 이렇게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가족들의 부양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머니가 반신마비 증세가 생겼을 때 갓 연예인으로 데뷔했을 때입니다. 아이고.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연예계 활동의 소득은 어머니의 다리를 걷게 하는데 청춘을 바쳤다라고 표현할 아이고, 정도로 세상에. 어머니 이제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언니가 계셨는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형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없이 있는 조카들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집을 사주기도 했고요. 특히 조카들 교육비 많이 드는데 언니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내가 쓸 거 좀 덜 써서 조카들에게 더 해주고 싶어서 대학비, 학비까지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정말 이영자 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몰랐던 부분이 있네.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아시지만요. 지금은 고인이 된 최진실 씨와 절친이었기도 하지만 그 최진실 씨의 그 아들, 딸들을 잘 살갑게 챙겨주는 이모 역할도 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늘 가족을 위해 살았던 이영자 씨 이제는 자기 좀 짝도 찾고 좀 자신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울먹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찡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고 싶다.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삶,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삶을 진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먹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영자 씨가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맞아요. 우리 시청자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영자 씨를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유는요. 늘 자신의 현재 모습의 그 당당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